한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넓은 내부에 있는 각 조문실 가운데 가장 넓은 VIP실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문실 입구부터 조화가 끝도 없이 놓여 있었고 안쪽에선 음식 및 조문 준비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영정사진 옆에 한 여인이 검은 한복을 입고 서 있었고 영정사진은 나무위원의 얼굴이 세워져 있다. 심각한 표정의 여인은 무척 고운 얼굴이었고 나무위원의 부인이라고 하기에는 비교적 젊은 얼굴이었다. 여인의 곁으로 한 수행원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곧이어 수행원은 귓속말로 여인에게 어떤 말을 속삭였고 여인과 수행원은 이내 조문실 한쪽에 가족 휴게실로 들어간 뒤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마주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경찰서장의 나무위원 살해 사건 브리핑이 보도되고 있었다. 브리핑 내용은 피의자의 현장 검거 및 자백에 관한 내용과 범행 동기에 대한 브리핑을 비롯해 수사 진행 상황이 주된 내용이었다. 뉴스 보도를 보던 여인이 수행원에게 물었다. 시신은? 검찰 쪽에 미리 얘기해 놓았습니다. 범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대로 의원님을 인계받기로. 저 근데 원래 살해 사건은 부검이 원칙이라 검찰 쪽에서도 약간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조문객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 전에 의원님을 여기로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피의자도 검거되었고 살해 흉기, 동기 다 나왔는데 무슨 부검을 한단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최 비서! 여인의 단호한 부름에 최 비서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여인은 최 비서를 내려보며 말을 이었다.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는다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의원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은 걸 아직 모르겠어요?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제가 김 차장에게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 문 쪽으로 노크 소리 후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또 다른 수행원처럼 보이는 남성은 다부진 체격에 얼굴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남성은 여인에게 다가와 크게 인사를 하였고 여인은 최 비서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하였다. 최 비서는 일어나 여인에게 인사 후 휴게실을 나갔고 최 비서가 완전히 나가는 것을 확인한 여인은 자신의 도움에 서 있는 남성에게 물었다. 금고는? 금고는 잠금 장치가 파손되어 있었고 안에 있는 현금이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돈 말고 안에 서류는 있었어? 죄송합니다. 서류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혹시 몰라 경찰 쪽에 피의자 검거 당시 소지품을 확인해봤는데 현금이나 서류 봉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범이 있었다. 저택 CCTV는? 말씀하신 대로 경찰 쪽에 회수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확보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CCTV 확인해서 그놈 외에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 확인해요. 네, 사모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까이 하던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 강남 템프로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의원님께서 한 달 전부터 자주 가셔서 지명했습니다. 놓친네. 겉으로는 청렴한 척 다 하면서 뒤로는 개직질까지 하셨다. 그 아가씨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며칠 전부터 가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했다는데 가게에서도 전속 계약이 아니라 자세한 신원은 파악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강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실장에게 다가간 후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얼굴로 말했다. 지금 의원님 돌아가신 거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요. 김 실장님은 눈치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실 거고 지금 우리가 한 얘기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는 거 알죠? 네,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심해요. 범인은 사상의 차이로 살해한 겁니다. 경찰 발표대로. 그 외에 금고나 서류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김 실장의 말이 끝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최 비서가 들어와 여인에게 인사 후 말했다. 사모님, 한 대표님 오셨습니다. 최 비서의 보고에 강 사모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확인 후 휴게실을 나와 한 대표를 맞이했다. 모두 나간 휴게실에서 홀로 남은 김 실장은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영상은 지금 간다.
김 실장은 휴게실을 나와 조문객들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빠른 걸음으로 VIP실을 나와 장례식장 입구로 이동하는 김 실장의 맞은편으로 검은 양복의 한 무리가 스쳐 지나갔다. 검은 양복의 무리는 양복 상의에 국회의원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가장 앞에서 움직이는 흰머리의 남자는 VIP실로 들어가 영정사진 앞에 섰다. 뒤따르는 무리도 흰머리의 남자 뒤에 차례로 섰고, 단체로 남의원의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여 묵례하였다. 묵례를 마친 뒤 무리는 옆에 서 있는 강사모를 향해 몸을 돌렸고 다시 한번 묵례하였다. 강사모는 무리의 묵례에 맞추어 같이 답례하였고, 상호간의 묵례를 마친 뒤 무리 앞에 흰머리 남자가 강사모에게 말을 걸었다. 사모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남의원 같은 훌륭한 분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어 저희 당에서도 너무 애통한 마음뿐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매우 힘드시겠지만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몸 잘 추스르셔야 합니다, 사모님. 네, 대표님. 장례 잘 치르시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대표는 양복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흰색 봉투를 하나 꺼냈다. 침통한 표정의 한 대표는 강사모에게 한 발짝 걸어가 강사모의 손에 흰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저희 당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 대표는 강사모에게 최대한 가까이 밀착하여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건 잘 가지고 계시죠? 네, 대표님. 강사모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은 후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사모의 대답을 들은 한 대표는 가볍게 미소를 지은 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양손으로 옷깃을 주슬렀다. 경직된 강사모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장례식장을 떠났고, 뒤따르던 무리도 한 대표의 뒤를 따라서 나갔다. 나가는 무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강사모는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어떤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성의 목소리는 김 실장의 목소리였다. 네, 사모님. 김 실장, 그 서류 빨리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해. 강사모는 작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한 뒤 휴대폰을 귀에서 떨어뜨렸다. 복잡한 마음에 강사모는 깊은 들숨과 같이 눈을 감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향해 숨을 내쉬었다. 떨리는 몸과 호흡을 차분하게 가다듬은 후 강사모는 긴장, 공포, 분노가 모두 느껴지는 듯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출입구를 쳐다보았다. 복음교회 앞, 한적한 풍경의 교회 정문 앞에 임사모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초조한 모습으로 정문 앞에 서 있었고, 저 멀리 강 목사가 교회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강 목사가 오는 것을 확인한 임사모는 빠른 걸음으로 강 목사에게 다가갔고, 임사모가 다가오는 것을 본 강 목사는 임사모에게 짧은 미소를 짓다가 이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강 목사의 바로 앞까지 걸어간 임사모는 다급히 물었다.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한수가 그런 거 맞나요? 강 목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 강 목사의 모습을 본 그녀는 순간 다리가 풀리며 비틀거렸다. 강 목사는 그런 임사모의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네. 강 목사와 임사모는 교회 안에 있는 접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임사모가 다그치듯 물었다. 한수는 좀 어때요? 얘기는 좀 해보셨어요?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 있는 형사님과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한수가 먼저 자백한 것 같아요. 네? 정말요? 그럴 리가. 지금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수가 거짓말을 하는 아이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가 스스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다니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건지.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한수가 어떤 아이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일찍 소천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밝게 웃던 아이예요. 교회 충성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주변 성도분들에게도 얼마나 잘했는데요. 하나뿐인 동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니. 나도 아니기를 바래요. 아니, 아니라고 굳게 믿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한수가 자백하면서 범인으로 확정짓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어찌하면 좋을지. 목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강 목사는 임사모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뉴스에서 보도된 대로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과 자백한 진술서라면 충분히 범인으로 확정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강 목사 자신도 애가 타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본인이 감정에 휘말린다면 임사모뿐만 아니라 한수를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까지 혼란을 줄 수 있기에 강 목사는 스스로 냉철함을 유지하여야 했다. 강 목사는 임사모를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일단 성도들에게는 따로 얘기하지 말아요. 뉴스를 보고 알게 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네, 목사님. 그래야지요. 목사님! 접견실 밖에서 저 멀리 강 목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접견실 문이 열리며 두 남자가 접견실로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는 두 남자는 꽤 오랫동안 뛰어왔는지 옷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두 남자는 접견실에 앉아 있는 강 목사와 임사모를 보고 두 사람에게 인사 후 서둘러 옆 의자에 앉았다. 임사모가 두 남자를 향해 물었다. 준수 형제, 철영 형제,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아니, 목사님,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한수가 그런 게 맞대요? 준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강 목사에게 물었다. 그의 다급한 물음에 강 목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사의 반응을 본 철영과 준수는 몸에 힘이 빠진 듯이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한수가...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한수는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더군다나 자백이라니요. 이건 아니에요. 이럴 리가 없어요. 그래,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제로 자백시킨 거라고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수는 강 목사에게 열변을 토하다가 순간 울컥했다. 한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착한 동생이었다. 드센 사람들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도 함께 일할 때 짜증이나 화 한 번 안 내고 항상 웃으며 일했고, 부조리한 일을 당해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당당히 밝게 일하던 친구였다. 남들이 한수에게 해코지했으면 했지 누구에게도 해를 입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준수는 답답하고 상하는 속마음을 이렇게 강 목사에게 호소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준수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던 강 목사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까 경찰서에서 형사님 한 분이랑 얘기해봤는데 한수가 자백한 거는 맞는 것 같다.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목사님, 교회에서 단체로 경찰서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수 형이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는데 교인들한테 단체로 반대 서명이라도 받아야죠. 철영 형제, 교회는 오직 주님의 일에만 행동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무언가를 행동한다는 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야 해요. 철영 형제 마음은 누구보다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모두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모님... 억울한 말투로 임사모에게 말하려고 하는 철영의 손을 옆에 있던 준수가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만하라는 준수의 뜻을 이해했는지 철영은 고개를 푹 숙였다. 무리한 얘기라는 것은 철영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순간 야속하게 느껴졌다. 접견실은 잠깐 침묵이 흐르고 준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저희보다 더 마음 아프시겠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합니다. 한수를 만나서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사 중이라 면회가 안 된다고 하네. 무엇보다 한수 스스로 자백했다는 게 나도 믿기지 않아. 생전 거짓말을 못하는 아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강 목사는 곰곰이 생각하다 불현듯 한수의 동생 한규의 존재가 생각났다. 얼마 전 동생이 교도소에서 이제 곧 출소할 것이니 이제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들뜬 모습으로 얘기하던 한수의 모습이 떠오른 강 목사는 임사모에게 말했다. 여보, 목양실에서 교족부 좀 갖다 줄래요? 목사님, 교족부는 갑자기 왜... 준수 형제, 혹시 한규가 지금 어디서 지내는지 알고 있나? 한규요? 아, 한수 동생! 얼마 전에 출소한 것 같은데요. 형님, 근데 한수 형이 저번에 동생 마중 나갔다가 엄청나게 싸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야, 싸우기는... 분명히 한규구 자식이 형한테 싹수 없이 군 거지. 한수 그놈은 속도 없이 화도 안 냈을 것이고. 목사님, 근데 갑자기 한규는 왜요? 그래도 한규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형에 대해서 뭐라도 알고 있을까 해서 한번 만나봐야겠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수가 한규 출소할 때 잠깐 본 것 이외에 따로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 형 전화도 계속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요. 임사모가 목양실에서 가지고 온 교적부를 강 목사에게 건네주었고 강 목사는 교적부를 펼쳐 한규의 인적 사항을 찾았다. 다행히 등록했을 때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있네. 내가 갔다 와야겠어. 목사님, 힘드실 텐데 좀 쉬고 계세요. 저희가 다녀올게요. 아니야. 비록 한규가 형 따라서 억지로 교회 왔어도 우리 교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이야.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 가도 계속 거절당해서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얘기를 나누고 싶네. 목사님, 그러면 저희도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괜찮아. 그럼 두 사람 다 같이 가지.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갔다 올게요. 네,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강 목사와 준수, 철영은 곧장 접견실을 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임사모는 그들을 배웅하며 서둘러 떠나는 자동차의 뒷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의 대낮, 서울 외곽에 있는 좁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도로에 있는 건널목에는 사람들이 뙤약볕을 피해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한 카페가 보이고 카페 안 창가에는 김 실장과 한 여인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짧은 핫팬츠와 몸에 붙는 크롭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마치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늘씬한 체형의 작고 예쁜 얼굴이었다. 김 실장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말했다. 최예린 씨 맞죠? 얼마 전까지 강남에서 일했었고. 네. 근데 전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알았죠? 김 실장에게 얘기하는 예린이의 말투에는 기분 나쁜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일하던 주점을 그만두고 일부러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마치 익숙한 듯 자기를 찾아온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나빴다. 예린이의 날선 질문에 김 실장은 잠시 옅은 미소를 지은 뒤 말했다. 역시 기억을 못 하시네요. 예린 씨가 강남에 있을 때 나무 의원님 모시고 몇 번 갔었는데 돌아가신 나무 의원님을 모셨던 김 실장입니다. 아, 의원님 돌아가신 건 알고 있죠? 뉴스에 보도되었으니. 김 실장의 입에서 남의원이란 단어가 들리자 예린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이내 굳었던 표정을 풀고 다시 물었다. 김 실장은 그런 예린의 표정을 부드러운 듯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요. 저를 왜 찾아오신 거죠? 가게에 알아보니까 의원님 살해당하신 다음 날 바로 가게를 그만뒀다고 하는데 잘 나가던 에이스가 왜 갑자기 가게를 그만두었을까요? 가게를 옮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그만두든 말든 아저씨가 무슨 상관인데요. 아, 혹시 나 따라서 손님으로 나 만나보려고 했어요? 예린은 김 실장의 의문스러운 질문에 비꼬듯이 대답했다. 예린의 표정은 당당했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흔들렸고 앉아있는 모습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한 곳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했다. 예린의 대답에 김 실장은 참던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예린 씨 생각보다 더 재밌는 사람이네요.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남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 것이고 의원님 돌아가시고 사모님께서 예린 씨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행여 돌아가신 부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된다면 그건 예린 씨 인생에 너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테니까요. 지금 나한테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라기보다는 거래라고 해두죠. 예린 씨가 좋아하는 것과 예린 씨가 알고 있는 의원님의 모든 것을 서로 교환하는 걸로. 김 실장은 예린에게 말하며 상의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봉투 안에는 마치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듯 얇은 두께의 흰색 봉투였다. 예린은 봉투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의원님의 모습과 교환하는 것 치고는 봉투가 너무 얇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나는 손님이었으니까 그 진상을 다 받아주지. 의원님이 가게에서 진상 부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청렴 결백한 줄로만 알았던 의원님의 실체에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날 텐데요? 예린은 봉투를 집어들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멈칫했다. 봉투에는 1억 원 수표가 들어있었다. 예린의 눈이 커지며 김 실장을 쳐다보았다. 조건은 완전한 교환입니다. 이 돈을 받는 순간부터 예린 씨는 의원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스스로 최면을 걸듯이 본인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할 수 있나요? 김 실장의 말을 들은 예린은 깊게 심호흡 후 봉투를 자신의 작은 가방에 넣었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다. 남 의원이라는 분이 누구죠? 그렇죠. 그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역시 젊은 분이라 얘기가 잘 통하네요. 그럼 다시 보는 일은 없도록 하죠. 김 실장은 일어나 옷매무새를 손으로 정리하고 뒤돌아 나가려던 순간 앉아있던 예린을 향해 말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 말입니다. 혹시라도 의원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저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걱정 마요. 나는 약속은 지키니까. 어차피 곧 있으면 이 지겨운 서울바닥 영영 뜰 겁니다. 예린은 휴대폰을 보며 흥얼거리듯 말했고 김 실장은 예린의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예린은 휴대폰을 보고 있는 척 카페를 나가는 김 실장의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었고 김 실장이 카페를 완전히 나가자 안도하는 듯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카페 창문 너머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박진태 형사였다. 몇 시간 전, 고 팀장과 헤어지고 사무실을 나간 박 형사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무언가 쫓기듯이 진행되는 사건 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체한 듯 가슴이 답답했다. 박 형사는 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너 지금부터 주한수에 대해서 탈탈 털어와. 가족, 친구, 통화 내용, 뭐든지 접점이 있는 건 싹 파악해서 보고해. 30분 준다. 전화를 끊은 박 형사는 경찰서 주변 야외 휴게실로 걸어갔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놈, 아까 유치장에서도 그렇고 살인한 것 치고는 너무 태연한데? 현장에서 자수했는데 현장 주변의 흔적을 지웠고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동기는 쉽게 말하지 않았다. 살해 도구는 손에 쥐고 있었으면서 집안의 피의자의 지문은 나오지도 않았고, 이놈 이거 똑똑한 거야 멍청한 거야. 아우씨. 박 형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고 인상을 찡그리며 생각하던 도중 어떤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잠깐,
혹시 혼자 한 게 아닌가? 만약 공범이 있다면 공범의 존재를 숨기려고 현장 주변을 청소했다. 이건 말이 된다. 그럼 자수는 진짜 죽인 건가? 아니면 같이 죽인 건가? 근데 왜 현장에서 자수했지?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고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주변에 흔적까지 지우면서 도망을 가지 않았다? 뭐지? 깊은 생각에 잠긴 박 형사 옆으로 이 형사가 담배를 입에 물면서 다가왔다. 박 형사는 이 형사가 옆에 앉는 것도 모른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형사는 박 형사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말했다. 야, 무슨 생각을 하길래 사람이 옆에 오는 것도 몰라? 왔냐? 팀장님은? 서장님이 사건 브리핑하는데 옆에서 보좌해야 한다고 이 바쁜 와중에 친히 따라가셨다. 이제 곧 하겠네. 하여튼 그 양반 사회생활은 잘해. 나중에 총장까지 할 뿐이야. 야, 그래도 팀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른 팀에 무시 안 당하고 눈치 안 보고 수사하잖아. 형님이 그렇다고 뇌물이나 청탁 같은 거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지. 근데 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근데 나무원 건은 아직 브리핑할 정도가 아니지 않아? 너무 급한 것 같은데. 내 말이. 근데 어쩌냐. 위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쪼는데. 그리고 웬만한 증거는 정리됐어. 자백도 있으니까. 부검은 벌써 나왔어? 아니, 부검은 안 하고 사망 추정 시간 나온 거로 발표할 거야. 박 형사는 어이가 없었다. 형사사건은 부검이 원칙인데 안 한다니. 그러면 정확한 사인을 모를 텐데 그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부검은 외부 부검과 내부 부검으로 나누어져 있다. 외부 부검은 시신 외부의 상처를 주로 분석하며 손톱 등 분석할 수 있는 외부 신체 부위에 대한 증거물 채취 및 분석을 말한다. 내부 부검은 주로 외부 부검 후 이루어지며 시신 내부의 여러 장기를 적출하여 사인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박 형사와 이 형사가 얘기하는 부검은 내부 부검을 말하는 것이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지. 자백했잖아. 피의자가 들고 있던 범행 도구와 피의자 몸에 있는 자상이 같고 사망 추정 시간은 피의자 혈흔하고 자상만 분석해서 나온 거로 한대. 그리고 이 형사는 박 형사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작게 소곤거렸다. 유가족이 부검을 반대하고 장례 때문에 시신을 빨리 인도받길 원하나 봐. 이게 국회의원이라서 위에서도 좀 난감한가 보더라. 거기 의원 사모가 직접 위에다가 얘기했나 봐. 박 형사는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살해당했는데 정확한 사인을 알고 싶기보다 빨리 장례를 하려고 한다? 야, 너 만약에 재수 씨가 갑자기 누구한테 살해당했어. 너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 새끼를 죽여버리지. 아니, 그거 말고 부검을 할 거냐고 말 거냐고. 부검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 하겠지. 근데 우리는 부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잖아. 가족으로서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긴 한데. 그건 그렇겠지. 모르겠네. 그리고 피의자는 내일 검찰에 송치될 거야. 뭐? 벌써? 왜 이렇게 빨라? 말했잖아. 위에서 엄청나게 닥달한다고. 그리고 수사 발표까지 하는 마당에 빨리 정리하고 검찰에 넘긴다는 게 회사 입장이야. 통상적으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은 피의자의 조사 및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등의 과정을 거쳐 송치 의견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되는 의견서에 따라 검찰에서 보강 수사 및 송치 결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모든 조사 과정을 마치게 되면 짧게는 수일, 길게는 보름까지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 바로 어젯밤,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에 최초 신고가 시작된 사건이었다. 이제 하루도 마저 지나지 않았는데 내일 오전 검찰에 송치된다니? 이건 빨라도 너무 빨랐다. 박 형사는 생각했다. 그러면 내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송될 것이고 이런 경우는 대개 위에서 찍어 누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최대한 빨리 법원으로 송치될 것이라고 박 형사는 예상했다. 다시 생각에 잠긴 박 형사를 바라보던 이 형사가 박 형사에게 말했다. 야, 진태야. 너 혹시 이번 사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하지 마. 지금 이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검찰이고 법원이고 이 사건을 놓고 시간 끌 마음이 없다고.
더군다나 뉴스에서는 이미 피의자가 재판 때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어. 네가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우리가 피의자를 배우로 쓰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만든 게 아니잖아. 확실한 증거에 자백까지 있어. 다시는 생각하지 말자. 너 그러다 임마 진짜로 백수된다? 백수되면 나야 좋지. 그러려고 사표 낸 건데. 이 자식 말은. 아, 그리고 너 조만간에 우리 집에 좀 와라. 왜? 왜는 임마 우리 마누라가 또 한 오지랖 하잖아. 너 예전에 봤을 때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었대. 아니 그때가 언제인데 1년도 더 지난 것을 아직 기억하더라. 이번에 너 사표 냈다고 얘기했더니 밥 먹으러 오래. 1년 전? 언제? 아니 저기 너 그때 거기 장례식장에서. 이 형사는 말을 흐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박 형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이 박 형사가 사표를 낸 이유라는 것을. 이 형사의 말에 박 형사는 순간 얼굴이 경직되었다. 야, 미안하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재수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박 형사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듯이 미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 형사가 악의적인 의도로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애써 이 형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얘기한 것이었다. 둘 사이에 잠시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을 때 박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하원도 형사였다. 알아봤어? 네, 선배님. 근데 그 주한수 동생이요. 이름이 주한규라고 전과가 4개나 있네요. 그중에서 절도가 3건이에요. 그래? 동생 알리바이는? 네? 알리바이요? 아니다. 내가 직접 알아볼게. 동생 주소지 좀 문자로 보내. 그리고 남우원 가족이랑 주변 인물도 따봐. 선배님, 피해자 측 가족은 왜? 하라면 해. 특히 남우원 주변에 맨날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랑 주로 만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선배님,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건 당일 저택 CCTV를 저희가 회수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먼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CCTV 녹화가 안 되는 모델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챙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 누가 챙겨갔는데? 김 실장이라고 남의원 수행비서 중 한 명이고요. 남의원이 처음 의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전화 끊지 말고 그 동생이랑 김 실장 둘 다 사진 보내 지금. 주소도. 선배님, 근데 피의자 동생은 전과가 있으니까 줘야 되는데요. 김 실장이라는 사람은 저희 쪽에 사진이 없어서요. 남우원 수행 비서라며? 그러면 인터넷에서 남우원 관련 기사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선배님, 잠시만요. 박 형사는 피해자 측에서 부검을 거부했다고 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 주변을 알아보라고 한 것이었고, CCTV 자료를 먼저 챙겼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 측에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먼저 주한규라는 피의자 동생을 조사한 이후에 김 실장이라는 사람을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휴대폰으로 주한규의 주소와 김 실장의 사진이 메시지로 도착하였고, 메시지를 확인한 박 형사는 하 형사와의 통화를 종료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이 형사가 말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신경 쓰지 말자고. 누구랑 통화한 건데? 우리 팀 신입. 나 먼저 간다. 혹시나 반장님이 나에 관해서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 그래. 박 형사는 급하게 자신의 차로 뛰어갔고, 이 형사는 뛰어가는 박 형사의 뒷모습을 보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입에 물다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신입, 누구 말하는 거지? 최근에 새로 발령된 사람이 있나? 잠시 후 박 형사는 주한규의 주소지를 향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주소지 동네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다시 하 형사에게 전화가 왔다. 선배님, 지금 주한규 집으로 가고 계신 거죠? 왜? 저기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빨리 말해. 지금 운전 중이야. 주소지를 보니까 거기 근처에 유명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케이크가 엄청 맛있다고 해서요. 하나만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게 미쳤나? 선배한테 그런 거를 시켜? 죄송합니다, 선배님. 저희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거기서 파는 케이크를 드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참나. 알았다. 카페 이름이 뭔데? 감사합니다, 선배님. 거기 카페 이름이 일리노라는 곳인데요. 아마 선배님 가시는 길에 있을 거예요. 가다가 보이면 사다 줄게. 없으면 말고. 금방 찾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통화를 종료한 후 박 형사는 약간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다는 하 형사의 부탁을 왠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은 하 형사에게 전달받은 주한교회 집 주소를 목적지로 경로가 진행 중이었고 박 형사는 하 형사의 부탁이 귀찮은 듯 구시렁대며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를 따라 운전하였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쯤 도로 우측에 일리노 카페의 이정표가 보였고 박 형사는 이정표를 따라 골목으로 차를 운행했다. 박 형사는 카페 앞에 차를 주차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는 그리 크진 않았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고 사람은 많이 없었지만 감미로운 피아노 음악이 잔잔하게 카페 안을 채워주고 있었다. 차분하면서 감미로운 음악에 박 형사는 기분이 좋아졌고 어딘가 급하고 답답했던 마음도 한결 풀어진 듯했다. 박 형사는 괜찮은 카페라고 생각하며 계산기 앞으로 다가갔다. 계산기 우측에는 널찍한 진열 상자에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가 진열되어 있었다. 카페 점원이 박 형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하고 케이크 하나 포장해 주세요. 케이크는 어떤 거로 드릴까요? 저희 가게가 종류가 좀 다양해서요. 그냥 제일 단 걸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몽블랑 케이크 하나에서 9,500원입니다. 박 형사는 카드를 건네고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책을 읽는 사람, 연인끼리 마주 앉아 웃으며 즐거워하는 커플 등 카페 손님들을 구경하던 중 창가에 혼자 앉아있는 어떤 여인을 보았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짧은 핫팬츠와 몸에 붙는 크롭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마치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늘씬한 체형의 적고 예쁜 얼굴이었다. 박 형사의 마음속으로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카페 점원이 박 형사를 불렀다. 주문하신 음료와 케이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박 형사는 커피와 케이크를 받아 카페 출입문으로 향했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남성과 마주쳤다. 부딪힐 뻔한 남성은 박 형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 뒤 박 형사를 지나쳐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박 형사도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카페를 나오는데 순간 박 형사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치며 걸음을 멈추었다. 저 사람 낯이 익은데? 박 형사는 서둘러 차에 탄 뒤 자신의 휴대폰을 뒤져 사진을 찾았다. 휴대폰에서 보이는 사진은 아까 전 하 형사가 보내준 김 실장의 사진이었다. 박 형사는 경찰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사진 속의 사람 얼굴을 빨리 외우는 능력이었다. 이는 지나가는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박 형사의 노하우이자 특기였다. 박 형사는 차 안에서 카페 창문 쪽을 유심히 보며 김 실장이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보았다. 카페 안으로 들어간 김 실장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박 형사는 무언가 수상함을 느꼈다. 국회의원 비서가 여기는 왜 왔지? 여기는 남의원 지역구도 아니었는데 그냥 아는 사람을 만나러 온 건가? 그래, 마침 잘 됐다. 마주친 김에 CCTV에 관해서 물어보면 되겠다.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알아낸 게 없는데 무턱대고 들이댔다가는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어떡하지? 박 형사가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김 실장이 여성에게 봉투를 건넸고 그 광경을 차 안에서 박 형사가 목격했다. 박 형사는 순간적으로 창문 너머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고 두 사람이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저장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특이한 상황 또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도 직업병처럼 박 형사의 오랜 버릇이었다. 박 형사는 김 실장과 대화하는 여성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여성의 표정은 당당했고
앉아있는 모습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한 곳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했다. 이거 봐라. 저봉투 저거 무슨 뇌물 같고 김 실장이 저 여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 근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불안해 보이지? 재밌네 이거. 박 형사는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마치 풀리지 않는 게임에서 자신만의 무기를 획득한 기분이었다. 김 실장은 봉투를 건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고 카페를 나왔다. 박 형사는 김 실장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급히 차 안에서 고개를 숙였다. 김 실장은 카페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고 박 형사는 떠나는 김 실장의 차를 보며 생각했다. 그래, 일단 주한규부터 만나보고 김 실장은 일단 왜 CCTV를 수거했는지 정황부터 확보하자. 무턱대고 들이대면 위험해. 상대는 국회의원 비서였다. 현재 남 의원의 죽음으로 애도의 분위기가 강할 때 괜히 남 의원 측근을 들쑤시면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 뻔했기에 박 형사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박 형사는 차에 시동을 걸고 다시 주한규의 주소지를 향해 차를 움직였다. 같은 시각 박 목사와 준수, 철영이 어디론가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준수가 강 목사에게 말했다. 목사님, 근데 한규가 정말 거기 있을까요? 교적부는 꽤 오래전에 작성된 거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한수영 연락도 계속 안 받는데 벌써 이사했을 수도 있죠. 그건 아닐 거예요. 형제님들도 알다시피 한수와 한규는 가족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서로 의지하며 자라왔어요. 비록 한규가 형 말도 안 듣고 사고치고 해도 말도 없이 이사할 만큼 매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규가 교도소에 있을 때 한수가 주기적으로 한규의 집을 청소하고 공과금도 냈다고 했으니 집은 그대로일 겁니다. 네, 목사님. 아니 근데 우리 차를 너무 멀리 두고 온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너무 걸어가는데 버스로 2정거장은 나오겠어요. 이놈아, 투덜대지 말고 따라와. 거기 집 근처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따로 주차하고 오는 거 아니야. 어린 놈이 어른들 계시는데 불평은? 준수가 철영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했다. 철영은 억울한 듯이 구시렁거렸다. 아니 나는 목사님 힘드실까 봐 그렇죠. 날도 더운데 고생하시니까. 전 괜찮습니다. 형제님들 힘드시면 잠깐 쉬었다가 갈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직 이놈이 개념이 없어서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군기가 빠졌나 보네요. 에이, 형님 왜 이래요? 군대도 육군이면서. 나는 해병대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FM이었는데. 강 목사는 철영의 해병대 얘기에 걸음을 멈추었다. 약간 놀란 듯 철영을 바라보며 강 목사가 말했다. 철용 형제 해병대 전역했어요? 고생 많이 했겠네. 하하하. 몇 기인? 강 목사의 물음에 철영은 순간 멈칫했고 주저하는 말투로 물음에 대답했다. 저 1295기입니다. 목사님 혹시 반가워요. 나는 711기. 필승! 강 목사의 대답에 철영은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한 뒤 큰 목소리로 강 목사에게 경례했다. 갑자기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강 목사 일행을 쳐다보았다. 강 목사는 웃으며 철영의 경례를 받았다. 철용 형제가 해병대라니까 더 반갑네요. 나한테는 앞으로 격려 안 해도 돼요. 불편하게 제식 같은 것도 안 해도 되고요. 아닙니다, 선배님. 어찌 하늘 같은 선배님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선배보다 목사님으로 불러주세요. 할 수 있죠?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철용 형제가 나한테 목사님으로 불러주는 것이 나한테는 더 감사한 일인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배님! 아니, 목사님! 이야, 이놈 이거 완전히 군기가 바짝 들었네. 너 이제 앞으로 목사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겠다. 몸이 완전히 경직된 철영에게 준수가 웃으며 말했다. 철영은 강 목사의 말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강 목사가 두 사람에게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자, 이제 갈까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목사님, 저기 건물인 것 같아요. 준수가 앞에 보이는 빌라 건물을 가리켰고 강 목사 일행은 준수가 지목한 빌라로 걸어갔다. 빌라 건물의 외관은 건축한 지 오래된 건물 같아 보였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다. 목사님, 한균의 집이 몇 층이에요? 여기 보면 B015니까 여기 지하 1층인 것 같네요. 집에 있나 확인해 보죠. 강 목사가 휴대폰으로 교적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며 말했다. 호수 확인이 끝난 세 사람이 건물로 들어가려는 찰나 빌라 입구 옆에 한 승용차가 멈추었고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박 형사였다. 박 형사는 강 목사를 보고 놀란 듯 말했다. 목사님? 여긴 어떻게? 아, 박 형사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아, 준수 형제, 철영 형제. 여기 한수 사건 맡고 계시는 박 형사님이에요. 강 목사가 옆에 있는 준수와 철영에게 박 형사를 소개했고 한수 사건을 맡고 있다는 말에 준수와 철영이 놀라며 박 형사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저는 한수와 진짜 친한 형 이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저는 한수 형하고 진짜 친한 동생 조철영이라고 합니다. 형사님, 저희 형 잘 좀 봐주세요. 한수 형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네? 철영은 박 형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애원하듯 하소연하였고 박 형사는 순간 당황하며 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다. 그리곤 당황한 말투로 세 사람에게 말했다. 제가 사건 담당이라기보다는 네, 비슷한 거긴 하죠. 근데 목사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네, 한수 동생 주한규라고 여기가 집이라서요. 아까 한수도 보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동생이면 그래도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저랑 같은 목적지네요. 저도 주한규라는 친구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왔거든요. 목적은 다르지만. 네? 형사님께서는 그럼?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같이 들어가실까요? 박 형사는 강 목사의 말을 급히 가로막으며 빌라 입구로 먼저 들어갔고 강 목사 일행도 박 형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B015는 빌라 계단을 내려가서 바로 보이는 문이었다. 지하이긴 하지만 구조는 반지하로 되어 있어서 빌라 입구와 지하 1층 문이 서로 보이는 위치로 되어 있었다. 박 형사가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찰나 강 목사가 박 형사를 제지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의아해하는 박 형사에게 강 목사가 조용히 말했다. 형사님도 아시겠지만 한규가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형사가 찾아왔다고 하면 지레 겁부터 먹고 만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강 목사가 문 앞에 섰다. 강 목사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한규야, 목사님이야. 안에 있니? 강 목사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고 집안에는 어떠한 기척 없이 조용했다. 강 목사는 몇 번 더 두드리며 한규를 불렀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다. 강 목사가 뒤를 돌아보며 박 형사에게 말했다. 집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 나갔나? 어디 숨은 곳 아닐까요? 네? 우리 한규가 무슨 사고라도 친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불러보시죠, 목사님. 네, 형사님. 강 목사는 한 번 더 문을 두드리며 한규를 불렀지만 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때 빌라 입구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들 누구예요?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모두 다 빌라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고 소리가 났던 빌라 입구 쪽에는 한 여성이 무리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무리를 향해 소리친 여성은 아까 전 카페에 있던 예린이었다. 예린의 손에는 장을 보고 온 듯한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화난 표정이었지만 긴장한 듯
몸은 경직되어 있었다. 박 형사는 김 실장과 같이 있던 여자였음을 단번에 알아보고 너무 놀라서 예린을 쳐다보았다. 강 목사 일행도 예린의 목소리에 놀라 예린을 쳐다보았고 예린과 박 형사, 강 목사 모두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느덧 예린의 뒤편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해가 구름에 가려지며 그림자가 빌라 안쪽을 그리우고 있었다.